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당시 아무도 그 선견성을 알아보지 못하고 물리적으로도 실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를 앞선 발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발명품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위대한 이탈리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것들인데요. 여러분,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6세기에는 정말 꿈처럼 여겨졌던 이탈리아 천재의 획기적인 발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비행장치. 위대한 예술가이자 발명가였던 다빈치는 비행장치의 개발을 꿈꿨습니다. 그는 실현 가능해 보이는 항공기 설계도를 몇 개 그렸는데요. 초기 설계에서 날개 부분은 새의 날개를 참고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예컨대 조종사가 페달을 밟으면 비행기가 날개를 펄럭이는 등의 디자인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종사는 수평으로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 조종사는 양팔과 두 다리를 직접 움직여야 했죠. 아마도 최초의 항공기 실패 후 그는 양력의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새에 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새들이 날 수 있는 것은 독특한 몸의 구조, 예를 들면 인간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체중의 가벼움 덕분인 것입니다. 또 이것도 다빈치의 시대에는 몰랐던 것인데 새들은 날개를 상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 8을 그리며 같은 움직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 계획에 실패한 후 그는 컨셉을 다른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오니소프터를 발명했는데요. 그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장치는 현대에 와서 밝혀졌듯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는 현재의 오토자이로라 불리는 자유회전하는 로터를 갖춘 항공기도 발명했는데요. 하지만 이 헬리콥터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주기를 공중에 들어 유지할 때 필요한 유일한 동력원인 근력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연기관이 필요했겠죠. 레오나르도의 자동차. 그는 자동차의 개념도 제안했는데 개인용 이동수단을 의도했는지 아니면 군사적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자동차의 도면은 미완성인 채 남아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동차의 외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빈치의 운반기는 어린이용 자전거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체인식 또는 스프링 장치의 세발 자전거 말이죠. 두 개의 후륜은 각각 독립적으로 회전했을 것입니다. 그 후 오랜 시간 레오나르도의 설계도에 따라 차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되었는데요. 바로 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4년 이탈리아인 엔지니어가 사용 가능한 차량을 설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비밀은 다빈치 시대의 시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특수 스프링 장치에 있었습니다. 전차의 세계. 다빈치는 전쟁을 싫어했는데 당시엔 여러 지배자의 군사 고문으로 일하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의 상황은 현대의 중동 상황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전투 차량도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답니다. 모나리자의 화가가 제안한 차량은 둥그스름한 지붕형의 화차로 모든 방향에 대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설계로는 말이 화차를 끄는 것으로 상정하였지만 말은 시끄러운 닫힌 공간에서 제대로 활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8명의 인간이 바퀴를 움직이는 레버를 조종했다고 합니다. 한 선원이 2층에 앉아 탱크의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다빈치의 전차는 전진밖에 할 수 없었고요.
또 이런 지옥 같은 중노동으로 지친 직원들을 적절하게 교체해서 배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당시 무기의 대부분이 너무 원시적으로 컸다는 사실입니다. 16세기의 대포 발사 준비는 한 명으로도 가능하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적당한 발사 빈도, 적어도 4, 5분에 한 회 발사하려면 역할이 분명하게 할당된 몇몇 그룹이 필요합니다. 즉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차는 당시 몇 포의 포병대보다도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연속 발사 기관총. 일제 사격 무기의 고안자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는 회전판처럼 생긴 장치를 제안했는데요. 그 위에는 세 줄로 각각 11개씩의 총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장치는 탄을 보충하지 않으면 3번밖에 발사를 못했지만 그래도 당시 옆 라인을 확보하여 상대편 적의 보병에 큰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미 하나의 구조에는 10개의 총이 부채꼴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총의 다른 버전은 더 많은 총을 부채꼴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런 장치가 공격할 수 있는 범위는 약 60도였습니다. 다빈치의 다른 대부분의 발명품과는 달리 이 구조품은 상당히 기반을 잘 잡았습니다. 교회 파이프 오르간과 비슷하여 이름 지어진 오르간포 또는 리볼데퀴는 그다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19세기 근대적 기관총의 조상이 대체할 때까지 요새의 방어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포탄에 대해서인데 그는 당시의 둥근 포탄과 달리 가늘고 길고 뾰족한 공력 역학 모양의 탄환을 처음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중세의 로켓은 구형보다 더 멀리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날고자 생각했는데 그보다 제조 비용이 훨씬 높아서 자리 잡지는 못했습니다. 바닷속 중세 이탈리아인. 내전을 제외하고 중세 이탈리아의 최대 위협은 적대국인 무슬림 국가의 함대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당시 권력의 정점에 서서 세분화됐던 도시국가를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1499년부터 1503년까지 베네치아와 터키의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고 존 키오와 모던의 해전에서 패배한 베네치아는 발칸반도에서 많은 영역을 잃었습니다. 또 현대의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던 베르베르인 해적들이 지중해 서부를 휩쓸며 연안 마을들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다빈치는 이노베이션의 조합, 특히 잠수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서로 착 달라붙는 몇 층으로 된 잠수복을 설계하였고 또 머리는 헬멧을 사용해 수압을 막을 수 있게 했습니다. 호흡을 위해서는 리드 튜브를 사용했습니다. 터키와 베르베르인의 배가 연안에 접근하자 큰 해머를 가진 다이버가 바다에 들어가 뱃바닥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은 레오나르도의 다른 많은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시대를 훨씬 앞서간 것이었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 지배자들은 단순히 당시의 기술을 사용하여 연안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그 후 그들은 더 크고 세련된 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안타깝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기술적 프로젝트는 기술 부족과 필요한 소재의 결여 때문에 실현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얻어진 성과 대부분은 바로 이 이탈리아의 천재가 만들어낸 작품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여러분께 언제나 창조적인 영감이 떠오르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